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장이 이제 본격 개시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의 순간이 드디어 왔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문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6억 급등, 지방 고작 3,700만 원 올라. 자, 지금 대전 제외 지방광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 못 미친다. 한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집값이 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 4년이 넘어가면서 집값은 상당히 많이 고공행진을 했지만 그게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서울은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죠.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지방 이런 순서대로 가격이 올랐더라. 근데 지방은 대전 제외 지방광역시는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못 미친답니다. 이게 양극화가 지금 커다랗게 펼쳐지고 있다는 하나의 커다란 지금 증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강의에서 예전에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 11.6 가계부채 대책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내용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죠.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출을 규제해서 최근에는 사실은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전세 대출은 일단은 지금 풀어놓고 나머지 대출들 지금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락장일까 또는 조정장세인가 이걸 봐야 돼요. 하락장인지 조정장세인지. 그런데 이 조정장세가 길어지려면 지금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정장세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조정장세가 길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증가해야 돼요. 매물이 늘어나야 돼.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욱 감소해야 됩니다. 이게 조정장세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매물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가 새로 빨리빨리 지어지든지 새 신규 아파트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도 매물이 막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냐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 양도세 세율 최고 82.5%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팔면은. 이걸 누가 이렇게 된 물건을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물건이. 그러면은 지금 매물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은요, 더 이상 줄을 수도 없어. 워낙 지금 바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10월에 약 3,000건 정도, 15,000건 이렇게 거래되던 게 막 10월에 3,000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바닥으로 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장세는 맞는데 이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장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제가 계속 강의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내용, 제 강의를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정부에서 계속 가격이 오르면은 이게 이 시장 경제나 우리 경제 전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여기서 규제를 시작해요. 계속 오르면 규제를 하면은 꺾입니다. 규제가 나오면 이렇게 밑으로 꺾여요. 꺾이지만 꺾이는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하다. 3, 4개월에 불과하고 다시 원래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가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하락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뭘 합니까? 부양책을 막 내놓잖아요. 막 이렇게 1년 동안 유예해줄 때 양도세 유예해줄게. 이런 식으로 부양책이 막 나와요. 그렇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양책이 나오면 시장은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역시 시장은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부양책의 효과도 3, 4개월밖에 못 간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3, 4개월 후에 하강 곡선으로 가더라. 자,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이익을 낼 수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라서가 아니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더라. 이거잖아요. 지금 팩트가. 자, 그렇다면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잡히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공급 물량이 단시간에 1,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금리도 저금리 상태로 가고 있고 유동성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투자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16년도 기사입니다. 자, 집값 하락 우려에 10명 중 8명 올해 집 안 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자,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6년도에 이랬고요. 그리고 2017년 부동산 기상도 전문가 2명 중 1명 매매값 1에서 3%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부동산 전망을. 자, 여기 보시죠. 학계, 업계, 부동산 전문가 20인 2017년 새해 부동산 전망 설문.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주택시장 옥죄,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역전세 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2017년 1월 달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그 당시 11.3 대책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막 떨어졌어. 2016년 말에 11월 달에 11.3 대책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든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지금 공급 물량이 전국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정부 규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2억이 떨어졌는 이런 기사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11.3 대책으로 생긴 불확실성 일시적일 뿐이다. 자, 항상 12월, 2월이 그래 왔듯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 언제? 2월이 지나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지금이 1, 2월 달 이런 비수기가 남들과 다른 역발상 투자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월 초에.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3월 달부터 다시 강남 재건축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전문가들 예상 전부 다 안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갈 것이다. 한 3, 4개월밖에 못 갈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우리가 기회가 되겠죠.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돈을 다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전체 중에서 소수가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기사 또 한번 보자고요. 정부 공공주택 개발 밀어붙였지만 서울 외곽서만 환영 해가지고 은평 증산 4구역 여기는 옛날에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하는 데기 때문에 동의서를 빨리빨리 걷었겠죠. 자, 그래서 은평 연신내역, 동봉 쌍문역, 도봉 방학역 전부 다 서울의 북쪽 라인에 있는 곳입니다. 북쪽 라인. 즉 중심축에 있는 지역들은 아니라는 거죠. 외곽서만 환영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은평 증산 4구역만 4,000세대가 넘어가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집값 뭐 안정이 기할진 미지수고 그리고 민간 개발 기대한 지역 주민은 국가에서 땅 뺏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 등의 50% 미만이 대다수다. 이거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서울 뒤흔든 오세훈표 재개발 강남까지 추진 열기 공공에 대해서 반감을 보인 강남까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재건축까지. 자, 각지에서 오세훈표 재개발 신석통합기획 이건 이제 정확한 이름은 신석통합기획 재개발인데 자, 여기에 동의서 걷기에 지금 역점을 다하고 있다. 오늘 29일이죠. 오늘까지가 9월 23일부터 10월 29일 오늘까지가 동의서 내는 마감이래요. 오늘까지 재개발 하고 싶은 데들은 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들 많이들 여기다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민간 재개발은 환영이고 공공 재개발은 외곽만 되더라. 이런 기사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향후 5년간은 재개발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제가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죠. 자,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공이 하는 공공 재개발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민간 재개발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은 대부분이 재개발에 민간 재개발에 투자하겠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서울의 모든 노후된 빌라 단독주택 지역이 개발 후보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뭐 면적 규모도 있었고
면적도 뭐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재개발할 수 있다. 10,000제곱미터면 한 3,300평 정도 되는데 뭐 이런 일단 면적에서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어요. 뭐냐면 소규모 저층주거지 개발도 있지, 역세권 개발도 있지, 민간 이 재개발도 있지,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있죠. 이런 좁고 적은 지역이라도 개발하는 방식들이 이제는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 개발 방식이 다양화됐다. 이제 그래서 모든 노후된 그런 지역들은 일단 개발 대상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의서 걷는 지역, 지금 동의서 걷고 있다. 이제 오늘부로 끝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다 끝이죠. 동의선 마감인데 12월 달에 이제 민간 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25개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럼 지정하면 나머지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것들은 공공재개발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또 공공재개발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의서 걷는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던 현금청산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근데 아파트 투자는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올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지역 간의 지금 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처음에 드렸는데 올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중심 지역들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지만 갭 투자라고 해서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서울의 외곽, 경기도의 외곽, 지방 이런 쪽으로 가서 전세금 높은 지역들 투자금 작게 이렇게 투자했던 그런 물건들이 이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내년부터 아마 하락세로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좀 조짐이 지금 벌써 안 좋아지는 지금 조짐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지역으로. 자, 투자자를 위한 한 소장의 팁입니다. 제 팁입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내 재산을 지키고 불려가는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일 뿐이에요. 재테크 방식 많죠? 우리 주식 투자도 재테크라고 할 수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자, 변화가 생기는 것 반드시 오른다. 제가 이거는 정말 한 몇 년 동안 계속 외쳤던 건데 변화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지하철이 갑자기 생겨. 가격 뛰죠. 아무것도 없는 낡은 지역에 갑자기 막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 가격 뜁니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변화의 크기가 이게 크기다. 변화가 엄청나게 커. 그래서 정말 뭐 큰 일자리가 들어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작은 변화가 생겨 거기. 작게 오르는 거죠. 하지만 오른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역세권에 투자해야 된다. 제가 역세권에 투자를 정말 부르짖고 있는데 역세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항상 우리 예외 없는 규칙 없다고 하잖아요. 예외 없는 규칙 없다. 부동산도 예외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우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한강변과 전용 주거지역 못 들어보신 분도 많아요. 우린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에 사니까 이 전용 주거지역은 예외다. 여기 대해서 나중에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거나 이럴 때 한번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향후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데들은 이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기 전까지도 그런 누가 들어오든 간에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거기는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데는. 하지만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은 기존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곳을 매년 25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냐? 이게 화두거든요.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으로 조금 그래도 한 3년 묻어둘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게 제 팁입니다. 한번 잘 좀 판단을 해보세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장기 투자해라, 주식. 우량주 장기 투자해라. 군중의 반대편에 서라. 지금 아주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지금 80%가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우린 20% 쪽으로 가야 되겠죠. 군중의 반대쪽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홀린 듯 남들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남들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돼, 재테크는요. 재테크는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학습을 해서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지혜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은 항상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런 역발상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